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부터 최장의 폭염, 기습 폭설까지 올 한 해는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뚜렷하던 사계절이 희미해지고 여름과 겨울만 있는 한반도가 되기 전에 새해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9일 심의를 진행했던 세울 3호기의 운영 허가 여부를 오늘 다시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률솔 기자, 오늘 세울 3호기의 운영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네, 원안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세울 3호기의 운영 허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안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첫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다시 안건을 상정해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세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인 APR 1400 노형이 적용된 1400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데요. 현재 해결료 장전 검사를 제외한 사용 전 검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울 3호기는 항공기 테러에 대비해 설계를 바꾼 첫 원전으로 앞선 한국형 원전보다 벽체 두께가 15cm 늘어난 137cm로 설계됐습니다. 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량도 기존 원전의 3배인 60년치로 늘려 설계 수명 전체에 해당하는 양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 신규 원전의 운영 허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인데요.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면 2년여 만에 신규 원전의 운영이 허가되는 겁니다. 운영 허가 이후 한수원은 세울 3호기의 연료를 장전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시험 운전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6기로 이 가운데 고리 3, 4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로 멈춰 있고 한빛 1호기도 지난 22일 설계 수명이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울 3호기 원전에 대한 운영 허가가 오늘 승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지열은 대량 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고 감염과 2차 손상을 예방하는 응급의료의 핵심 단계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전투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파우더 형태의 지열제를 개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험용쥐의 상처에 가루 형태의 지열제를 뿌리자 즉각적으로 피를 빨아들이면서 상처를 밀봉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파우더 지열제입니다. 기존 패치형 지열제는 평면 구조로 완벽한 밀봉이 어렵고 보관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파우더 지열제는 알지네이트 겔란검과 키토산을 결합한 구조로 혈액과 반응하면 1초 만에 겔 상태로 변합니다. 또 파우더 내부에 3차원 구조를 만들어 자체 무게보다 7배 이상 혈액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자연 유래 물질로 구성돼 세포 생존율과 향균 효과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육군 소령 연구진이 직접 참여해 실제 전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전투 중에 현장 직사를 제외하고 전장에서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과다출혈입니다. 혈액 속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1초의 물리적 장벽을 형성하여 상처를 효과적으로 밀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파우더 지열제가 극한 조건에서도 빠르게 굳어 상처 부위를 즉각 밀봉했다면서 군작전 현장은 물론 재난 지역과 의료 취약 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잠시 누그러졌던 추위는 오늘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과 전주 5도, 광주 7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위는 연말과 연초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세미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하늘은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는 볼 수 있겠지만 매서운 추위에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한반도는 기후위기의 경고를 연달아 체감해야 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을 시작으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왔고 겨울 초입에는 기습 폭설까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섰다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건 꽃소식이 아닌 불길이었습니다. 사상 처음 경험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을 타고 뛰는 속도보다 빠르게 번졌고 산을 넘어 도시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여름에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기후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릉과 동해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돌발 가뭄에 시달렸고 호남과 영남 등 전국 곳곳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계절, 정반대의 재난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밤낮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지반이 약해진 산지에서는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늦더위와 이른 추위가 겹치며 가을은 점점 짧아졌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 초입부터 기습폭설과 한파가 되풀이됐습니다. 각종 기록을 경신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극심한 기상가뭄 등 강하고 독해진 복합 기후재난, 다양한 위험기상으로 기후위기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해였습니다. 정부는 5년 만에 낸 올해 기후위기 평가보고서에서 한반도가 이미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섰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온과 수온 등 기후변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극한 강수와 폭염, 초강력 태풍과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재난이 굉장히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불, 그다음에 폭우, 산사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복합재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우리가 겪게 될 새로운 기후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하고요.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지구 평균을 넘어섰고 증가폭도 더 큽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한반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에트나산에서 2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관측됐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지질화산연구소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에트나산의 북동 분화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용암이 쏟아져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분출 뒤 잠잠했던 화산은 오후 3시쯤 급격히 거세져 용암 분수가 500m까지 치솟았고 연기와 화산재 기둥 높이는 해수면 기준으로 10km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지질화산연구소는 이번 분화가 28년 만에 가장 격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횡단 열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선로를 이탈한 기차가 계곡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열차에서 분리돼 옆으로 드러누운 객차도 보입니다. 열차 밖으로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 얼굴에 붕대를 감은 승객도 눈에 띕니다. 기울어진 객차 내부에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En el último vagón, sino que los intermedios fueron ahora sí hubo muchos lesionados, muchos fracturados de pies, de hombro. 멕시코 남부 오아사카주에서 승객 250명이 탄 기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사망자가 10명이 넘고 100명가량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멕시코를 횡단해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을 잇는 제트 노선으로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멕시코 정부의 역점 인프라 사업입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내무부와 해군의 유가족을 돌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멕시코 연방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T의 모든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KT 서버에서는 100개가 넘는 악성 코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관 합동 조사를 마친 정부는 KT에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불법 이동 기지국, 펨토셀 인증서 등을 KT가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무단 결제 범행에 악용됐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입자들의 음성 통화 내용과 문자까지 모두 빼앗긴 건 안전한 통신망이라는 통신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단 결제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가입자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면서 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기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T가 지난해 서버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사 과정에서 KT가 확인하지 못한 악성 코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모두 합쳐 94대 서버에서 악성 코드 103개 종이 확인됐는데 일부는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SKT의 BPF도 한 3가지 유형이 발견됐었는데요. 이번에 KT 쪽에서 그 유형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공격자로 단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만 2억 4,300만 원이었고 단말기 식별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람도 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KT에 일단 재발 방지 조치 계획을 다음 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는 정부 발표 직후 고객 보상과 정보 보안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면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조사는 일단락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습니다. 범인들은 무려 1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도청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핵심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물론 주범의 행방도 안개 속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결제 사태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사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최초 피해가 발생하기 1년 전인 지난해 4월 범행을 시도했는데 장비 문제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간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운영하였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범행에 쓰인 불법 소형기지국 장비 이른바 펨토셀은 지난 2019년 경기 북부 지역의 군부대에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것을 범인들이 손에 넣은 건데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KT망에 접속하고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문자와 통화까지 몰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KT 모든 이용자가 도청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용자가 노출된 것이며 실제 일부 지역에서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3개월에 걸친 합동조사에서도 가입자의 주민등록 정보 등 소액 결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추가 범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완의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가 그 DB를 통해서 유출된 흔적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다 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 기지국 운영자를 비롯해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검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쥔 중국인 윗선과 해킹에 쓰인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지만 중국에 거점을 둔 만큼 신병 확보에는 난관이 따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쿠팡이 약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 형식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플랫폼별로 이용권을 쪼개놓고 실제로 쿠팡에서는 5천 원만 사용하도록 해 꼼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밝힌 보상안 규모는 1조 6,850억 원, 1인당 5만 원에 해당합니다. 와우 멤버십 회원과 일반 회원에게 모두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고 쿠팡을 탈퇴한 고객도 포함됩니다. 이용권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쿠팡과 쿠팡 이츠로 각각 5,000원권이 지급되고 여행 상품인 쿠팡 트래블 이용권 2만 원, 화장품 등 뷰티 플랫폼인 알럭스 이용권 2만 원까지 모두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 회원의 경우 다시 가입해야 이용권을 쓸 수 있고 사업 군별로 보상이 쪼개져 있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불안해가지고 탈퇴를 했는데 이 보상을 또 받으려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특히 알럭스에 2만 원이 배정된 점도 논란입니다. 알럭스는 쿠팡이 정품 럭셔리 쇼핑 앱으로 내세운 고가 상품 위주 플랫폼입니다. 제가 직접 쿠팡 알럭스에 들어와 봤습니다. 2만 원 이용권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2만 원을 넘어서 내 돈을 더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용자가 많은 쿠팡과 쿠팡이츠에는 5,000원만 배정하고 신규 사업군에 2만 원을 배정하면서 보상안까지 신사업 홍보에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책임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은 사퇴 한 달 만에 사과문만 공개한 뒤 청문회 출석은 거부했습니다.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사과문과 보상안을 잇따라 내놓은 쿠팡. 여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이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핵심 경영진의 국회 불출석, 대미 여론 조성, 자체 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 실효성 없는 보상안까지 쿠팡의 대응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현장 조사에 나서고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법인과 미국 본사 간 외환 결제 내역은 물론 직수입품 관련 관세 포탈 여부, 개인 통관부호 관리 실태와 유출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백영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 쿠팡 사태 범정부 TF회의도 다시 열렸습니다.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 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각 기관별 엄정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경찰청은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종사자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위는 영업정지 여부와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공정위에서는 나아가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쿠팡 본사의 부서 책임자급으로 돼 있는 김 의장의 동생 유석 씨가 사실상 한국법인 부사장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지난 5년간 유석 씨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본인의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친동생하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금지 등 대기업 관련 규제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주식거래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내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정계의 엄호 속에 버티기에 들어간 쿠팡. 영업정지나 각종 법적 제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나 본격 검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새 차에만 적용되던 타이어 소음도 신고와 등급 표시제가 내년부터 기존 운행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어 제작사와 수입사는 생산한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신고하고 제품의 등급을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내년에 승용차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2029년에는 중대형 승합차 타이어로 확대 적용되며 내년 1년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우리 기업들이 거둔 성과여서 더욱 뜻깊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올해 연간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7천억 달러 수출 달성은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또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우리 수출은 1948년 1,900만 달러에서 3만 6천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지난 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30년 만이고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의 기록입니다. 연평균 증가율 14.67%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의 관세 충격을 딛고 이뤄낸 성과여서 뜻깊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출액은 1년 전보다 0.04%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6달 연속 해당월 최고 수출액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한류를 타고 식품과 화장품이 새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 비중이 줄고 아세안과 유럽연합, 중남미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상반기 마이너스 14.6%라는 부진을 딛고 350억 달러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이 아닌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 땅을 확보한 뒤 시설을 짓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36%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만 유일하게 우리가 한중일 3국 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에서 다 중국이 지금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건데요. 품목과 지역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연말 특수에 더해 미국 설비 투자 관련 업종이 수혜를 보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11월보다 1.6포인트 오른 93.7로 집계됐습니다. 2달 연속 오름세로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자금 사정과 생산이 개선되며 1.7포인트 오른 94.4를, 비제조업은 매출과 자금 사정이 나아져 1.4포인트 상승한 93.2를 기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가운데 금속 가공과 기타 기계 장비 업종이 미국 설비 투자로 수혜를 보며 심리가 개선됐지만 비제조업의 경우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내년 전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오늘 최종 회의를 엽니다. 추계위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에서 회의를 열고 끝장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추계위는 지난 5달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향후 부족한 의사 숫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래 의료 이용량과 AI 활용 여부, PA 간호인력 투입 등 변수가 많아 의료계와 학계, 수요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필요한 의사 숫자를 단일안이 아닌 최소에서 최대 범위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으로 28만 2천여 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의 78.8%를 점유했습니다. 만성질환은 사람 간 옮기지 않고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하는 비감염성 질환을 말합니다. 암이 8만 8천여 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 3만 3천여 명, 폐렴 3만여 명, 뇌혈관 질환 2만 4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또 만성질환 진료비가 90조 원에 달해 전체의 80%를 넘어섰는데 심혈관계 질환 진료 비용이 14조 원으로 10조 7천억 원인 암보다 많았습니다. (12월 3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